안녕하세요. 이타이 건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문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제가 경향 분석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려드렸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짚어서 좀 긴 시간을 가지고 급하지 않게 또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도 잡아드리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1교시에 열세 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 중에서 10문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문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가, 뭐 아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남들도 많다라는 거고요. 내가 아는 문제가 적다라는 것은 남들도, 다른 사람들도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선택할 문제가 적다라는 겁니다. 기술사 시험은 다 아시겠지만 상대 평가의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 된다라고 해서 절대 평가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합격자 배출을 들여다보면요. 항상 뭐 10명에서 뭐 많이 나올 때는 이제 20명, 30명 나올 때도 있지만 뭐 이런 경우는 뭐 한 5년에서 10년마다 한 번 정도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10명 정도 내외로 배출이 됩니다.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그래서 이 문제를 선택할 때 이제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부의 범위도 이 문제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출제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기본적인 내용 외에 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뭐 많이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기본에 충실하면서 이게 완벽하게 내 걸 소화가 됐을 때 거기서 뭐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추가해서 공부하는 게 맞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방향을 좀 잘 잡으셔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기술사 공부하시면서 이제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고생을 하실 수도 있고 방향을 잘 잡으시면 좀 수월하게 합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문제 해설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문제 해설과 동시에 이론적인 해설과 함께 병행을 해서 그 부분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교시 문제를 보니까 해양풍력, 해상풍력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해상풍력 중에서도 부유식, 그러니까 물에 떠 있는 어떤 풍력 발전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발송배전과 건축정기설비 기술사에서 처음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문제이고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던 내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부유식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이 이슈화 돼서 많이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 준비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쉽게 답안을 쓰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뭐 전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비가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 뭐 부유식이라고 하니까 떠 있는 어떤 풍력에 대한 부분을 쓰시면 되는데 뭐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답에 가깝게 쓰시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지나간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122회, 123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설하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처음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이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요거는요. 여기 보시면 출처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답안지를 만드시게 되면 충분히 좋은 답안을 쓰실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 해설 자료는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문제가 몇 점짜리로 나왔죠? 10점짜리로 나왔기 때문에 굳이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만 쓰시면 되니까 또 이제 화면에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의 키워드들 정도만 나열해 주시면 한 페이지가 충분히 차고요. 그렇게 적으셨을 때, 그렇게 기술했을 때에 6점 이상의 점수를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항상 이제 문제를 먼저 이제 바로 보시기 전에 기출 문제가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내용을 내가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할 것인지, 시간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스킵하고 넘어갈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내리셔야지 되거든요. 자, 기출 문제를 보시면요.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이제 발송배전과 건축전기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만 놓고 봤을 때 전체 출제 비중이 한 50% 정도. 그 다음에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적습니다. 얘는 한 20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연료전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등등은 뭐 조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발송배전에 요번에 이제 염수차 발전에 대한 부분 나와 있는데 그것도 기타 등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풍력은 태양광 발전 설비 다음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송배전하고 건축전기에서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이제 고르게 출제가 됩니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발송배전에서 출제된 문제를 보니까 최근에 한 10년 동안 9문제가 나왔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특이하게도 풍력과 관련된 문제가, 기출문제가 해상풍력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들여다보신 분들은 아마 부유식 해상풍력이 출제가 될 거다라고 아마 예측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해상풍력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하나, 그 밑에 보시면 또 해상풍력 또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또 해상풍력에 대한 게 나와 있고 또 해상풍력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해상풍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반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어떤 영역 아니면 어떤 그런 과제들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해상풍력을 제외하고는요, 풍력발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들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뭐 풍력발전에 기어드형하고 기어리스형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건 다 아시죠? 뭐 이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뭐 풍력 발전과 관련된 어떤 사용되는 개수들이 있습니다. 뭐 출력 개수라든지 여기에 적용되는 뭐 주속비, 뭐 바람의 속도와 블레이드의 끝의 속도의 비를 주속비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론 출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지 성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번에 이제 출제가 된 거죠. 121회에 출제가 된 건데 이건 FRT라고 해서 풍력 발전기를 대량으로 운전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개통과 연계가 돼 있을 때 뭐 개통이 이제 어떤 원인들 뭐 예를 들어서 뇌격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된다든지 해서 그 개통의 전압이 순간적으로 좀 저하가 됐을 때 풍력 발전기가 개통에서 바로 떨어져 나가는 게 분리하는 게 아니라 개통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압이 떨어지더라도 풍력 발전기가 그 성능을 유지하면서 좀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어떤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풍력 발전기가 대규모로 이제 운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개통에 문제가 생겨서 이 풍력 발전기를 개통해서 분리하게 되면 여기서 공급하는 에너지 자체가 공급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 광역 지역, 풍력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그 지역 전체가 전력이 모자라면서 이제 대규모 정전으로 일어나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러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에서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생긴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보완하기 위해서 FRT라는 그런 어떤 운전 기준 같은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이 유지 성능인데 이게 전력시장 운영 규칙이라고 해서 전력거래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FRT라는 내용이 뭐 지지난번에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거를 살짝 바꿔서 낸 거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기본적인 사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해상 풍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풍력 발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이었다. 그러면 실제 적용되는 어떤 그 풍력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들은 육상 풍력이 아니라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 해상 풍력 중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그 해수면의 깊이가 깊지 않은 얕은 쪽에다 이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서해안 쪽에. 그래야 어떤 그런 기초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실제 이제 해수면의 깊이가 깊은 곳에서는 또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있거든요.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울산이라든지 부산에서 해안에서 한 10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는 바람의 양이 많은데 이게 해수면의 깊이가 막 뭐 1km가 될 수도 있고 뭐 500m, 뭐 100m, 200m 이렇게 되게 되면 기초 공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부유식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검토가 되고 있고 또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해상 풍력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들을 좀 보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좀 오거든요. 이런 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건축 전기도 보시면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건축 전기 또 의외로 많이 안 나왔네요.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발송 배전하고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기어드형과 기어리스형. 이거 발송 배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TSR이라는 것이 주속비입니다. 주속비. 팁 스피드 레이쇼, 그 다음에 출력 제어 방식의 종류, 뭐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상 한계와 통계 한계에서 뭐 풍력 발전기를 돌릴 때 이제 바람이 너무 적게 불거나 아니면 너무 강하게 불면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한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번 문제는 지난번에 나왔던 건데, 이건 점검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풍력 발전기 점검 사항까지 공부하기는 좀, 이런 건 좀 너무 외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형태는 출제가 됐다라는 걸 좀 보시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자, 이제 출제 경량에 대한 부분을 좀 봤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좀 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은 앞으로도 뭐 한두 번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형식의 뭐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분류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 이제 개략적인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요거 밑에 보시면 요걸 조금 더 잘 보이게끔 다시 그림을 정리해 놨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어떤 그 구조물들을 플랫폼들을 해수면 위에다 이렇게 띄우는 형식이에요. 왜 그러냐? 이 바닷물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면 이걸 뭐 여기까지 기초를 박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50m 이상, 그 다음에 120m 이상 뭐 이렇게 해놨는데 해수면의 깊이가 깊지 않을 경우에는 이 바닥까지 이렇게 기초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박아 놓을 수가 있는데 해수면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면 이제 그게 불가능한 거죠. 이랬을 때는 부유식을 쓸 수밖에 없고요. 또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바람의 자원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바람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유식 해상풍력을 쓸 수밖에 없다. 자, 이걸 이제 쓰기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조선 사업이 굉장히 발전이 돼 있습니다. 이 부유식 플랫폼을 조선 사업의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어떤 시스템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 형식에 보시면 이 부유물들을 부유식 플랫폼들을 고정하는 형태에 따라서 뭐 TLP 형식이 있고 세미 서움의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 형식이 있습니다. 뭐 TLP 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텐션인데 뭐 긴장감을 주는 어떤 팽팽한 어떤 형태로 이 부유물을 잡아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유 상태보다 자연스럽게 부유한 상태보다 밑으로 당기게 되면 이게 이제 팽팽해집니다. 팽팽해지게 되면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고 수평으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형태에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미 서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 정도 요게 이제 그 잠기게끔 물속에 잠기게끔 해서 고정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 여기 어떤 그 팽팽하게 당기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제 여유를 주는 거죠. 여유를 줘서 뭐 이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둡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고정을 시키면서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파 형식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실린더를 놓습니다. 실린더를 놔서 이 실린더에 의해서 부유된 상태로 잡아 놓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 고정을 해 놓는 어떤 그 연결선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앞에 있는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잠수형 플랫폼에서 세미 서브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이하로 잠기게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케이블 같은 경우 금속 쇠사슬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제 뭐 이게 멀리 이제 떠나지 않게끔 많이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와 있죠. 반잠수식 플랫폼은 수면 하부의 부유체와 수계 기둥으로 연결한 형식이다. 하중을 작게 받으며 큰 배수량의 하부 구조가 물속에 잠겨 있어서 수직 운동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들을 좀 감소시키는 줄어들게끔 만든 구조다. 그 다음에 이제 파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막 그 파도 치는 어떤 그런 주기가 한 10초 내외에 몰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피하게끔 얘는 좀 이제 그 공진 주기가 좀 흔들리는 주기가 좀 그 느립니다. 저거보다는 10초보다 좀 느리기 때문에 파도하고 공진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은 핵심 키워드니까 뭐 어렵진 않으니까 정리해서 좀 적어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TLP 텐션 레그 플랫폼에서 여기 이 부유물 플랫폼을 밑으로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부를 밑으로 잡아 당기는 거하고 튜브를 밑으로 잡아 당기는 거 똑같습니다. 당기면 이제 힘을 받으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힘을 받으니까 여기 있는 그 지지물들 뭐 얘를 고정해주는 뭐 쇠사슬이라든 연결 어떤 그 선 같은 것들이 이제 팽팽해지는 거죠. 팽팽해지게끔 하면서 이 부분들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해주는 그런 형태의 그런 형식의 발전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수개의 쇠줄이나 쇠파이프로 해저면에 연결되어 일정 위치를 유지한다. 왜냐하면 이게 텐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정적 평형 위치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도록 한다. 그러니까 튜브를 밑으로 당기는 거, 당기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기 연결된 쇠사슬이나 연결 고리들이 이제 팽팽해지는 거죠. 쇠줄은 잉여 부력에 의한 인장력이 걸리게 된다. 인장력 때문에 수평 운동을 하더라도 복원력이 발생하여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스파 플랫폼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실린더를 넣어가지고요. 그 막대기 같은 거, 이제 통 같은 걸 넣어서, 이 부유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쇠사슬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해서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죠. 실린더 형태의 구조물이 수직으로 서 있고 그 위에 플랫폼이 설치된 형태이다. 부력 중심 밑에 중력 중심을 둠으로써 안정성을 얻도록 한다. 위치 유지를 위하여 유연 계류 장치, 그러니까 그 아까 그 묶어놓는 쇠사슬을 약간 여유를 주는 이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텐션을 줘서 이제 딱 그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해주는 긴장 계류 장치가 설치된다. 뭐 특별한 건 없죠. 자, 이렇게 부유식 풍력 발전소는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자연 환경적인 조건에서 수심이 깊은 쪽에 이제 바람의 자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지역이 우리나라의 뭐 경주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부산인데 해안 지역에서 10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지게 되면 나아가게 되면 수심이 깊긴 하지만 바람의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뭐 상당히 이제 많은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어족 자원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울산이라든지 부산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잖아요. 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핵연료가 굉장히 그 가격이 쌉니다. 싼데 대신에 이 핵연료로 이제 발전하게 될 경우에 생산되는 에너지의 한 50% 이상이 이제 온배수로 나가게 되거든요. 뭐 발전 설비에 대해서 다 공부하셨겠지만 복수기를 통해서 해 안으로 버려지는 온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그 주변의 온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데 자료에 의하면 뭐 해수면의 평균 온도가 한 7도씨 정도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의 그런 환경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살던 생태계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이 이제 많이 훼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규모의 그 부유식 해상 풍력을 활용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그 발전량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족 자원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 환경적인 조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 해양 산업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하게 되면 지금 뭐 조선 사업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들을 이제 사양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뭐 사람을 이제 채용한다든지 해서 관련 사업들을 이제 많이 육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신규 발전원을 개발해서 뭐 지금까지 이제 발전원들이 화력이나 원자력을 중심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뭐 풍력 쪽으로 많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풍력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뭐 이제 고정식 해안에서 해양 풍력이지만 이 해안에서 가까운 지역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자원이 좀 한정적이었었는데 이걸 좀 바닷가에서 조금 이제 그 해안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나가게 되면 많은 그 자원을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신규 발전원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에 따라서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되고요.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최첨단의 공학 기술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산업들이라든지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겠죠. 자, 요거에 대한 자료가 그림으로 좀 나와 있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참고로 보시라고 만들어 제가 이제 올려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1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했을 경우에 3만 5천 명 정도 직접 고용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뭐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첨단 기술에는 이제 탄소 섬유, 이제 블레이드를 이제 탄소 섬유로 해서 가볍고 뭐 탄력성 있게 만들어주면 바람이 불었을 때 이제 블레이드가 꺾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량이 무겁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탄소 섬유를 적용하면 좋다. 뭐 이런 기술들이 발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초전도 발전기를 적용해서 전체적인 이런 그 풍력 발전의 중량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더블 필드 인덕션 제너레이터에서 뭐 이중 코일의 이중 여자의 뭐 유도 발전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중량이 나와 있는데 8메가와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50톤 정도 중량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리를 사용해서 동기 발전기인데 구리를 사용했을 때 한 800톤 정도 나가게 되는데 초전도 HTS라는 고온 초전도체거든요. 고온 초전도체를 활용한 초전도 발전기를 쓰게 되면 중량이 480톤으로 굉장히 작아지겠죠.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기초 공사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타워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경제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고 개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초전도 발전기 적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기나 조그만 어떤 몇 개 가지고는 경제성이 안 나오고요. 대규모의 어떤 그런 발전 단지로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안에서 좀 멀리 떨어진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10에서 50km 정도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또 육지까지 끌어올려면 뭐 케이블을 길게 포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공의 어려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충전 전류가 흘렀을 경우에는 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충전 전류로 인한 뭐 페난티 현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그거와 관련된 뭐 그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쉽게 보시면 해양 풍력이 초기 투자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일정 기간 운전하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그 운전 비용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대비해서 핵발전, 즉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해상 풍력보다 적게 들어가는데 이거 사용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 그 원자력 발전소나 여기서 나온 그 핵 폐기물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어떤 그 운전 기간을 봤을 때는 해상 풍력이 결코 경제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걸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이 자료는 한번 상세하게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고요. 이런 것들을 또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장시간 동안 좀 설명드렸고 많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페이지나 한 페이지 반으로 요약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요, 또 25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페이지 정도 혹은 10점짜리 나왔을 때 한 페이지로 이렇게 늘렸다. 혹은 압축을 했다. 이런 훈련들을 좀 연습을 해두시면 상당히 좋게 유익하게 활용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발송배전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건축전기에서 아마 이 문제가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고요. 또 발송배전을 보신 분들은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상풍력과 관련된 또 다른 어떤 이슈화 되고 있는 것들,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면 앞으로 122회나 123회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1번 문제 해설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